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를 배경만 보고 매몰차게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과 함께 제가 어떻게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짜 가족을 찾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강북의 30년 된 낡은 아파트입니다. 층간 소음보다 엘리베이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익숙한 곳이죠. 퇴근 후 장을 봐서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친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심장이 멈춘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 태주는 분명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였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야채 봉투를 내려놓고 싶었을 뿐인데 제 인생의 가장 격렬한 드라마가 바로 그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시작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상대는 탈북민이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야채 봉투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토마토가 굴러다니고 파란 시금치가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바라왔던 저에게 탈북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불안하며 동시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온 대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 아들이 들려준 이 결혼 선언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격변의 예고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흩어진 야채를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단숨에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탈북? 직업은? 가정환경은? 살아온 환경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사회의 시선과 편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아들이 짊어질 무게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에 서서 이 결혼이 과연 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될지 재빨리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뉴스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탈북이라는 단어가 제 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저는 그 무게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저는 이미 강하게 반대할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빗장은 이미 굳게 걸어 잠긴 상태였죠. 며칠 뒤 태준이 그 아가씨 서희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 앞에 선 서희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낡은 신발, 계절에 맞지 않는 듯 허름한 카디건,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위축된 듯한 손동작. 그녀는 누가 봐도 서울살이가 고달픈 힘겨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강하게 반대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란스러웠던 진짜 이유는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는 달리 서희의 눈빛은 마치 수백 번 무너졌다가도 기어코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가난하지만 강인한 어떤 역경도 이겨낼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희를 향한 제 마음속의 편견과 걱정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결혼을 재고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출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복잡한 출근 인파 속 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본 허름한 카디건이 아닌 깔끔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서희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대표님, 어제 주신 지시는 처리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표님? 저 아이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이중생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진짜 반전은 바로 그날 제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희를 저에게 소개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였습니다. 서희는 이름처럼 조용하고 온순해 보였지만 말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제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에도 그저 짧고 조심스러운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죄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로 축약되는 듯했고 그것은 제게 서울살이가 너무 버거워서 기가 죽어 있는 아이로만 비쳤습니다.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서희의 배경과 현재를 마음대로 추측했습니다. 태주는 서희가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제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가난하고 힘든 며느리감이라는 틀에 서희를 끼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희의 낡은 옷차림이나 배경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희의 순수함과 굳은 의지에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태주는 저에게 서희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엄마, 서희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저보다 훨씬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에 띈 콩깍지라고만 치부했습니다. 제가 본 서희는 여전히 서울의 복잡한 삶 속에서 힘겹게 버티는 위축되고 가난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이 서희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짐을 짊어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짊어질지도 모를 고생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그때 제가 생각한 유일한 모성애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태준은 저에게 서희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꿋꿋하게 자립했는지 설명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편견이라는 차가운 벽을 쌓아 올린 뒤였습니다. 내가 뭘 알아? 가난은 전염되는 거야. 너도 그 아이랑 살다가 힘들어서 지칠 거야. 저는 이성적인 이유가 아닌 막연한 불안감과 모성애적인 집착으로 태준의 말을 막았습니다. 태준은 답답해했고 저와 서희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저는 태준의 진심을 외면했고 제 고집만이 저희 아파트 복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판단이 아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제가 강하게 반대할수록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늘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가득했고 그 모습은 저에게 이 결혼을 해도 될지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희의 어두운 표정을 불행한 과거의 그림자라고 해석했고 그 그림자가 태준의 삶에 드리워질까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서희가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터놓고 이야기해 주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서희의 침묵은 제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로 다가왔고 저의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태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내 발로 집을 나가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제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 아들 고생시키겠다는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이 소박한 행복을 서희가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서희의 낡은 옷과 조심스러운 태도만을 보았을 뿐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단단한 의지와 능력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저는 서희와 태준의 진심을 외면한 채 편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서희가 대표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목격한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환각이 아니었을까? 동명이인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다단계 같은 수상한 사업을 하는 걸까? 온갖 의심과 궁금증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준 몰래 서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품었던 가난하고 힘든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목격은 제 삶의 퍼즐 조각들을 완전히 뒤섞어 놓았습니다. 저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그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보았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번에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제 저희 집에서 본 그 서희가 맞았습니다. 직원들이 그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서희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며느리감의 이미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 대표님 오셨어요. 라는 말은 제 귀를 맴돌며 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서희의 직원 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명함에 찍힌 대표이사 김서희라는 이름과 회사 로고를 본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벼라. 작지만 견고해 보이는 온라인 무역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몇 번이고 만져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아이가
사실은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이끄는 젊은 대표였다니. 이 엄청난 반전은 제게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별아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서희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탈북 후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고 정부의 소규모 지원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서희의 사업 수완과 놀라운 성실성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걱정하고 무시했던 탈북이라는 배경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성실함과 열정의 원천이 되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희의 성공 스토리를 읽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깊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 모든 성공을 숨겼을까? 그녀가 대표라는 사실을 안다면 제가 결혼을 더 쉽게 허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왜 굳이 가난하고 힘든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의문이 서희의 진심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가졌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그 이유를 이해해야만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희의 숨겨진 성공보다 그 성공을 감춘 그녀의 진짜 마음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서희가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태준은 놀랐지만 이내 서희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서희는 자신이 잘난 척하거나 부유함을 내세우면 오히려 사람들이 탈북해서 돈만 벌려고 한다. 배경이 안 좋으니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식의 또 다른 편견을 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순수하게 태준의 어머니인 저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에 많은 편견에 지쳐 있었기에 태준의 가족에게만은 오해 없이 다가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희의 깊은 배려와 세상의 냉혹한 시선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준은 서희가 서울에서 얼마나 고단한 시간을 보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탈북 후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서희는 낮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 밤새 택배 분류 작업을 했고 건물 청소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쪽잠을 잤습니다. 제가 편하게 자던 그 시간에 서희는 잠도 잊은 채 땀 흘려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서희의 낡은 신발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낡은 신발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녀의 성실함의 훈장이었던 것입니다. 서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고될수록 그녀는 더욱 배움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고된 노동을 했지만 저녁에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언어를 익혔고 주말에는 무역 실무 관련 학원을 다니며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힘들다는 말이 사치였습니다. 오직 살아남아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저나 태준과는 달리 서희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일구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서희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단단함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남들이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배운 무역 실무 지식으로 소규모 온라인 수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템은 작은 전자 부품이었습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틈새 시장이었지만 서희는 밤낮 없이 고객을 응대하고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그녀의 회사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젊은 창업가들의 성공 신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희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극한의 노력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아이가 사실은 제 아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서희가 일부러 소박한 모습을 유지했던 또 다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태준과 결혼하더라도 자신의 성공이 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일까봐 염려했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부잣집 며느리를 환영하겠지만 서희는 자신의 부유함이 오히려 저에게 위화감이나 불편함을 줄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희의 섬세하고 깊은 배려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저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잣대로 그녀를 재단했을까?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모습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저를 향한 그녀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희에게 했던 모든 모진 말과 편견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수록 제가 얼마나 얄팍하고 속물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껍데기에 가려져 그 안에 숨겨진 성실함과 인간적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희를 탈북 여성이나 가난한 며느리감이 아닌 하나의 존경할 만한 인간으로, 그리고 제 아들의 반려자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서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말했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의 벽을 스스로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서희가 사업을 성공시키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서희에게 성공은 생존의 문제였지 행복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따뜻한 밥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만나 비로소 가족을 갖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래서 사업의 성공보다 가족을 얻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서희가 왜 그토록 조심스러웠는지, 왜 자신의 성공을 숨겼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돈이 아닌 사랑과 안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저에게 전한 서희의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은 건 자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혹시라도 부담을 느낄까 봐서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서희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보통의 며느리감이라면 자신이 능력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 저를 설득했을 텐데, 서희는 오직 저의 마음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희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가 얼마나 좋은 인성을 가진 아이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편견 때문에 잃어버릴 뻔했던 보석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겉모습만 보았을까?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했을까?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세상에 대한 잣대와 편견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서희의 배경이 아닌 그녀가 서울에서 꿋꿋이 일구어낸 성실함과 독립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진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제 자책은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희를 만난 것이 태준의 행운이 아니라 저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갈등이 저의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태준을 통해 서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다시 서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서희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미소 속에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업 이야기가 아닌 그녀의 소소한 일상과 태준과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희의 진심과 성실함은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열렸고 저는 그녀를 제 아들의 아내가 아닌 제가 얻게 될 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희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서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얼마나 꿋꿋하게 홀로 일어섰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던 건 내가 너무 좁은 세상에 살았기 때문이야. 너는 내 아들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훌륭한 사람이야.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서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저 두 분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세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함께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서희는 사업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제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태준과 함께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희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과 저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을 보았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서희에게 맡기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서희는 제게 어머니는 복이 많으시다고 농담을 던질 정도로 밝아졌고 저희 집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희의 온라인 무역회사 별하는 신뢰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태준 역시 서희에게 자극받아 회사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희의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젊은 회사라고 평가했고 서희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받은 기회를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동네 이웃들에게 서희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지 탈북해서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대표이사야. 저는 서희의 스토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던 이웃들도 서희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품었던 편견은 이제 자랑스러운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서희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실한 젊은 대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서희의 진심과 성실함 덕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정갈하게 꾸며진 도시의 작은 웨딩홀. 수많은 축하객 앞에서 정분이 서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너는 내 아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단단한 아이였어. 이제 나를 내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내 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니? 서희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두 분 행복하게 모실게요. 복잡하고 차가운 도시 속 편견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은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그날 작은 웨딩홀에서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희의 회사 벼랑은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서희는 자신이 정착 과정에서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새로 온 탈북 청년들을 몇 명 채용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은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강북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덕에 정말 훌륭하고 마음 깊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복잡한 도시 속 태준, 서희 그리고 정분 세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고 감싸 안아주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도시의 고독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이 통하면 어떤 편견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